교과서 71쪽 불교의 토착화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시 앞서 일본의 이 불교 문화와 관련된 사진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가 이제 일본이 아스카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아스카 시대는 이제 이 천황가라든지 유력 가문의 후원으로 사찰을 건립해서 자신들의 이제 권위를 드러내 보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8세기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나라 시대가 되죠. 이 나라 시대는 이제 8세기인데, 이때는 이제 이 고쿠분사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지방행정구역을 우리가 이제 국, 군, 리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단위가 국인데, 이 국에다가 천황이 세운 사찰이 있습니다. 이 국에다가 나누어 세운 사찰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국분사, 일본 말로는 고쿠분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고쿠분사가 바로 천황의 사찰이죠. 그 8세기 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천황의 사찰이 바로 지금 보이는 저 도다이사입니다. 한자로는 동대사가 되겠죠. 이 도다이사 이 금당이 바로 이 도다이사는 이제 8세기 중엽에 일본의 이제 쇼무천황이 세운 그런 절인데, 이 뒤에 보이는 이 금당이 높이가 47.5m가 넘는 바로 세계 최대의 목조 건축물이죠. 선생님, 저 뒤에 보이는, 물론 이제 이거는 에도 시대에 다시 재건된 건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만든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도다이사 금당이 되겠고요. 이 금당 안에 도다이사 대불이 안치가 돼 있죠. 도다이사 대불이 안치가 돼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대불의 크기가 이제 이 15m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다이사 대불의 이 손바닥만, 손바닥 보이나요? 손바닥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뭐 3m에 이르는 거대한 그런 대불인데, 이 거대한 이 도다이사를 만들고 쇼무천황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국내에 이제 고급 관리, 귀족들, 호족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당나라의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 인도의 그 보제천나 또는 보리선나,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 남부의 참파라고 하는 나라의 불철이라고 하는 외국의 이제 유명한 스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 낙성식을 이제 하게 됐죠. 낙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오픈 기념 파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8세기 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이 사찰이 바로 도다이사 쇼무천황이 세웠고, 천황의 사찰 중에 하나인 고쿠분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 도다이사 이 뒤쪽에 보면, 도다이사 금당 뒤쪽에 보면, 여기 지금 좀 땡겨서 한자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 한자로 정창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 말로 쇼쇼인인데요. 바로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쇼쇼인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모조품으로 바로 이제 백제인들이 즐겼다라고 하는 바둑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이제 이 사진을 띄우진 않았지만, 바로 그 신라의 민정문서, 촐락문서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이 도다이사 뒤쪽에 이 초쇼인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다. 자, 교과서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 불교의 토착화에서는 동아시아의 불교의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첫째, 호국 불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국가불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다 호국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네모하고 별표를 치겠습니다.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교가 국가를 보호해준다는 뜻이죠. 여기서 국가는 곧 이꼬는 누굽니까? 바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을 보호해주는 그런 성격으로서의 불교가 자리 잡았다. 그래서 바로 이 군주와 부처를 이제 동일시하는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려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건립해서 그 왕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윈강, 롱먼 그런 석굴 사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도움을 얻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 다 같이, 뭐 거란도 마찬가지죠. 대장경을 간행을 했었고, 또 국가가 교단과 승려를 통제를 했었고, 또 승려는 국사나 왕사로서 국가의 스승이 되거나 또 왕의 잠을 담당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그 국가가 외침을 당했을 때 이 승병을 조직해서 전투에 참여를 하기도 하죠. 바로 이제 그 우리 한국사와 관련해서 윤관 장군이 여진족을 정벌할 때 만들었던 별무반,
바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항마군이 마귀를 물리친다. 바로 승병부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불교의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인도와는 다른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바로 유교와 융합했다. 그래서 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다가 네모하고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이게 인도에는 없는 불교 경전이에요.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중히 여기는 불교 경전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부처님을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국, 중국, 일본에 다 이게 부모 은중경이 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융합했다. 유교와 융합했다. 이게 두 번째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은 토착신앙과 결합했다. 토착신앙과 결합했다. 전체적으로 네모하고 별표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착신앙과 결합하였다가 바로 동아시아 불교의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뭐 산천이나 용을 섬기는 토속신앙과 불교를 결합한 팔간의 이런 이제 내용이 있고, 조선에서는 이제 사찰에는 산신각, 칠성각이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통일기 신라의 그 원효와 함께 그 해골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원효의 베스트 프렌드가 바로 의상대사가 되겠죠.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마시면서 오바이트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지 않고 신라 사회로 뛰어들어서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제 이끕니다. 이 원효대사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당나라와 일본 불교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그 친구였던 의상대사는 그대로 이제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하숙을 하게 되는데, 그 하숙집 딸내미가 선묘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이 선묘라는 아가씨가 역시 그 잘생긴 의상대사를 사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상대사는 이제 스님이니까 당연히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상대사에게 당나라가 곧 신라를 쳐들어올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는 더 이상 여기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신라에 빨리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신라로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이 선묘라고 하는 하숙집 딸내미가 이 항구까지 뛰어나와서 멀리 떠나가는 의상대사의 배를 바라보면서 바닷물에 풍덩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상대사를 지키는 용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빌었죠. 어쨌든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왔고 676년 문무왕 때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죠. 그래서 그 문무왕의 명을 받고 의상대사는 신라 곳곳에 이제 사찰을 건립을 하는데, 이 소백산 기슭에 절을 지을 장소를 이제 찾다가 산적을 만납니다. 이 의상대사가 얼굴도 삐까뻔쩍하고 돈도 많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산적을 만나서 이제 이 산적이 의상대사를 이제 위협을 하니까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그 옆에 있는 돌을 들었다 놨다 도적들을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도적들이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의상대사의 제자가 돼서 바로 절을 짓는 일을 도와줬다. 그래서 그 의상대사가 그 소백산 기슭에 지은 절이 바로 부석사라고 하는 절이죠. 그 부석사라고 하는 절 이름이 바로 뗄뿌자 돌석자. 바로 그 선묘라고 하는 용이 나타나서 들었다 놨다 한 그 돌이 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제 부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석사의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절의 정문을 우리가 이제 일주문이라고 하죠. 일주문을 통과해서 사천왕이 있는 사천왕 문을 이제 통과해서 쭉 올라갑니다. 아주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약간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쭉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번이 바로 이제 이 무량수전이죠. 이게 이제 이 부석사의 그 절의 이제 메인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소주 아미타 열의 좌상을 모시고 있는 메인 건물인데, 그 왼쪽에 보면 아주 작은 삼성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교에서 유래한 칠성, 산신, 독성을 이제 모시는 그런 건물인데, 이게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사찰에 함께 있습니다. 바로 쉽게 얘기하면 산신령을 모시는 그 건물이 이 부처님을 모시는 메인 금당과 함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토착신앙과 결합된 모습이죠. 바로 용신신앙과 또 산신신앙과 결합된 모습이죠. 바로 이제 이게 부석사 무량수전. 이 기둥이 바로 베을림 기둥이고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주심포 양식이 되겠죠. 여기 이제 베을림 기둥 가운데가 볼록하죠. 이 안에 통일신라 시대에 역시 이제 그 불상을 계승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라고 하는 불상이 있고요. 그 뒤쪽에는 이 의상대사를 모시는 이제 조사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있고, 요게 부석입니다. 뜰부자 돌석자. 실제로 이제 요 밑에를 한번 훑어봤더니 돼 있는 데가 없다 그래요.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 부석이죠 이게 바로. 그리고 그 부석사 무량수전 오른쪽에 그 선묘 아가씨를 모시는 선묘용을 모시는 선묘각이라고 하는 건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용신신앙,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신신앙과 결합한 토착신앙과 결합을 했다. 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선생님이 이 직직사를 좀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토착신앙인 신토와 결합하였다. 네모 별표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신토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를 모시는 사원, 신도의 일본식 발음이 신토죠. 일본의 이제 전통 종교가 바로 이제 신토고, 모시는 신만 뭐 8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불교와 신토가 이제 결합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신불스팝이라고 부르죠. 신불스팝.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 하찌만 신상, 하찌만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것도 이제 일본 도다이사에 이제 있는 건데, 농업과 항해와 재물을 관장하는 신토의 신인데, 일본에서 이제 이 불교가 전래되니까 이 신토의 신이 불교의 보살로 짠 하고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찌만 대보살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는 거죠. 바로 일본에서 이제 토착신앙인 바로 신토와 결합했다. 이걸 우리가 신불스팝이라고 그러죠. 아주 깊숙하게 결합했다. 신불스팝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본에 가면 우리가 사찰도 있고 신토를 모시는 사원인 신사도 있죠. 사찰과 신사를 구분하는 방법 있죠. 바로 일본의 사찰은 절은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는 기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도리라고 하는 이제 입구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 한번 신사와 사찰의 차이 일본에서 한번 찾아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중요 표시를 좀 하기 바랍니다. 위에 네모 칠 건 좀 네모 치시고 밑줄 치고 좀 글씨를 필기를 좀 해주시고, 이 밑에 바로 이제 이 북조의 유목민족 군주들이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사찰과 불상, 대표적으로 윈강석굴 사원, 윈강석굴의 대불입니다. 네모를 좀 쳐놓으시고, 아까 이제 보여준 사진에서는 룽먼석굴 사원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토착신앙과 결합했음을 보여주는 바로 불교와 신토의 결합, 신불스팝을 알려주는 바로 이제 이 신토의 신이었던 하찌만 신상이 하찌만 대버설로 바뀌는 신불스팝에 관련된 내용, 여기다가 네모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2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불교 문화의 확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 특별히 네모나 밑줄 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화 그 자체란 얘기죠. 불교가 이제 들어왔던 얘기는 단순히 종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에서 더 확대돼서 바로 고대 문화 그 자체, 선진 문물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 사찰을 지어야 하니까 건축술이 발달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범종을 만드는 어떤 그 주조술, 그 다음에 이 불교 경전을 간행해야 되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고, 불교 회화, 즉 그 불교 미술이 또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불교에 있어서는 바로 고대 문화 그 자체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선진 문물 그 자체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적극적으로 이제 불교를 수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교과서에 이제 이 불국사 3층 석탑 보수 공사 중에 이제 우연히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이제 백만탑 다란이경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가장 오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가장 오래됐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한국사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승려들은 이제 수행을 위해서 이제 차를 많이 마셨는데, 여기 이제 차 문화가 발달한 게 사실 불교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 문화도 불교에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살생과 육식과 술을 금지하는 그런 이제 법령을 자주 이제 동아시아 각국에서 반포를 했는데, 일본이 이제 전 근대 시기까지도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이 이제 불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왕실과 사찰을 중심으로 이제 빈민 구제 활동이 활발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가난한 중생을 돕는 일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빈민 구제 시설이나 그런 기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중국의 이제 남북주 시대에는 이 무진장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됐었죠. 이 무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이 절에서 서민들에게 아주 싼 값으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금융기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엄청 많다, 무진장 많다 이런 말도 쓰죠. 그게 무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에서는 비전원과 시약원이 8세기 초반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건 이제 불교 신자들이 바친 약초를 이용해서 병자와 고아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종의 이제 병원과 약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기금을 마련해서 빈민을 구제하는 제의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대비원, 서대비원, 동서대비원이라고 하는 개경의 병원도 있었고, 해민국이라고 하는 약국도 있었고, 이 명칭이나 어떤 이러한 이 기구들의 기능들이 부처님의 자비, 불교와 이제 관련이 깊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73쪽에 동아시아의 불교문화유산 소개하기. 자,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바로 한중일 탑을 통해 본 지역적 특성 네모해놓고 바로 별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승불교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 그 신격화한 상징물이 바로 인도에서는 이제 스투파라는 이름, 바로 탑이죠. 탑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이 바로 이 석가모니를 숭배한다는 어떤 신앙의 대상이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은 사찰에 저마다 탑이 있는데, 그 탑을 만드는 양식이나 재료는 저마다 특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인도의 산치 대탑입니다. 원래 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기원전 3세기에 그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불교를 적극 보호했던 군주였던 그 아소카 왕이 세운 탑의 모양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반구형이죠. 원을 이제 반 잘라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네모꼴 석조물이 있고, 우산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6m, 너비가 이제 36m 되는 아주 거대한 탑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탑 문화가 이제 이 한국, 중국, 일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죠. 바로 중국을 대표하는 탑인 대안탑이죠. 아까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보여줬지만,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불경과 불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만든 64m짜리 탑이 바로 이제 대안탑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대안탑이죠. 그런데 이 대안탑은 바로 벽돌탑이죠. 여러분들 중국은 황허강, 창장강 이런 이제 강이 많기 때문에 그 강 옆에 황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황토를 가지고 이제 이 벽돌을 구워서 벽돌로 짓는 이 건축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 대안탑은 벽돌탑, 한자로는 이제 전탑입니다.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는 문화는 같지만 탑을 만드는 재료는 다르다. 중국은 이제 벽돌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전북 익산의 그 무왕이 만들었던 그 미륵사지의 그 미륵사 복원 상상도가 되겠는데, 그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은 이제 원래 이렇습니다. 요 그 모습이 이제 아주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원래 이제 이 1910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요게 이제 거의 뒤에 이제 무너져가는 거를, 요걸 이제 그 일제가 이렇게 이제 시멘트로 쳐발라놨죠. 그래서 이제 언제입니까? 2000년대부터 요거를 이제 이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는 중에 선생님이 이제 이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10년 넘은 그런 사진인데 이제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사지 석탑의 그 서쪽에 있는 서탑을 다 뜯은 겁니다. 다 뜯었는데 바로 이제 2011년경인가요? 바로 그 맨 밑에 있는 심주석 뚜껑을 딱 들어올린 순간 바로 이제 이 우리나라 이 역사학계를 깜짝 놀래킨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안에 바로 이제 이 글씨가 새겨진 동판과 사리가 보관된 사리 장엄이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리 장엄을 금제사리호죠. 금제사리 사리 장엄을 수습하는 그런 장면이고 바로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이제 원래 무왕의 마누라가 바로 무왕의 아누라가 아내가 선화공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무왕의 아내가 만든 무왕 때 만든 이 미륵사지 석탑 심주석에서 나온 이 동판에 보면 바로 이 무왕의 아내가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택적덕 여기 있네요. 사택적덕녀 사택적덕이라고 하는 백제 귀족의 딸이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선화공주는 도대체 누구냐? 선화공주의 지금 실존성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바로 그때 당시에 쓴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제 벌어진 상황이죠. 자, 어쨌든 바로 작년에 18년 만에 몇백억을 들여서 이제 이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원래의 모습과 복원된 모습, 최대한 이제 이 고유의 자재를 사용을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기 어떻습니까? 잘 복원이 됐나요? 선생님이 직접 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 이제 가장 오래된 석탑이죠. 바로 미륵사지 석탑 복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탑은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이죠. 자, 이 불국사에 바로 이제 안에 들어가면 뭐 청운교, 백운교도 있고 연화교, 칠보교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제 2015년도에 갔을 때는 이 불국사 3층 석탑을 수리 중에 있었는데 2007년도의 사진이고요. 요거 2007년도의 다보탑이고 2015년도의 다보탑, 2019년도의 다보탑이고 바로 이제 작년 2019년도에 불국사 3층 석탑이죠. 바로 이중귀 단위의 3층 석탑,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이죠. 바로 왜 이걸 보여주느냐? 바로 한국은 질 좋은 화감이 많이 나니까 바로 돌을 이용해서 탑을 만들죠. 석탑 문화가 발달했다. 석탑 문화가 발달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초에 이 불국사 3층 석탑에 도굴군이 들어서 탑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이참에 이제 이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탑신부에서 웬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연대를 알 수 있었냐면은 우리 불국사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이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는 당시 당나라의 실권자였던 측전무가 만든 새로 만든 글씨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습니다. 측전무가 한자를 한 17개 정도를 더 만들었는데 그 글자가 여기 이제 써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의 제작 시기를 8세기 초로 우리가 보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8세기 초에 측전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로서 이걸 이제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감포 앞바다에 가면 가문사지 동서 쌍탑이 있습니다. 2015년도의 모습이죠. 이제 나란히 두 개 이제 탑이 있는데 역시 이중귀 단위의 3층 석탑으로서 신라를 대표하는 신라의 전형적인 탑 구조가 되겠죠. 이 가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거의 간포 앞바다에 있는데 삼국을 통일했던 그 문무대왕 수중능이 있죠. 문무대왕 수중능 바로 이제 옆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가문사가 있는데 그 문무왕이 삼국은 통일했지만 늘 걱정되는 게 있죠. 바로 바다 건너 동쪽에 왜가 걱정되죠. 그래서 아들 신문왕한테 내가 죽으면 나는 동해바다를 지키는 용이 되고 싶다 해서 그 문무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를 불에 싹 태워가지고 바다에 묻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문무대왕 수중능이고 그 바다에서 놀면 몸이 너무 축축하고 습하니까 때로는 이 절에 와서 쉬시라고
이 바닷물이 이 가문사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 나가는 구조로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절인 가문사를 만들었다. 자, 신라 말이 되면 이중기단 위의 3층 석탑은 똑같은데, 이중기단 위의 3층 석탑은 똑같은데, 바로 이제 이 탑 겉면에 불상을 조각하는 게 신라 말 석탑의 특징입니다. 부조로 불상을 조각하는 게 특징인데, 이건 이제 양양, 강원도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인데, 이 양양의 진전사지를 건립한 사람이 바로 중국으로부터 선종불교를 도입했던 신라의 도의선사라고 하는 분이 양양 진전사지를 이제 건립을 했었죠. 신라 말에 이제 유행했던 불교는 선종불교라 그랬죠. 바로 이제 도의선사라고 하는 분이 선종을 신라에 전파시켰고, 신라 말에 신라의 어떤 귀족들에 대항했던 지방의 호족들이 그러한 그 선종불교를 믿었고, 그래서 이제 각 지방마다 이제 선종 불교 사원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구산선문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선종과 관련된 탑이 승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남 화순에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지루하시겠지만 직직사니까 조금 참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석굴암의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유물유적을 손으로 만지고 밟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본이 1910년대 이 석굴암을 수리하면서 못 맞춘 돌 조각들을 왼쪽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금 올라타기도 하고 여기서 누워도 되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가서 석굴암 옆에서 진짜 실제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문화재를 한번 만져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맞춘 돌들이 여기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석굴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석굴암 본전불이 이렇게 있죠. 자, 뭐 이 사진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자, 교과서로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요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까지. 그래서 대안탑 네모를 치고, 자, 당의 현장법사 밑줄 딱 치고, 현장법사가 인도를 갔다 와서 쓴 바로 이제 이 기행문이 대당서역기죠. 이걸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명나라 때 소설 서유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벽돌로 지어졌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질 좋은 화감이 많이 나니까 석탑이다. 자, 불국사 3층 석탑 네모 치고 석탑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바로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쇼토쿠 태자가 AD 607년 만든 바로 호류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죠. 그래서 호류사 5층 목탑에 네모를 치고 7세기 쇼토쿠 태자 밑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류사 5층 목탑이 되겠습니다.